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2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 라방을 놓고 여러 목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제 개인 채널에서 제 입장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라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취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장과 의견을 낼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논거를 팩트로서 논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윤석만 전 논설위원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만 전 논설위원이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도수가 없고 얼굴이 큰 것을 감춰보기 위한 꼼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장입니다. 왜 사실 확인이 된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니까 주장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경을 쓰니까 오히려 늙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의 감상평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만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주장을 했을 때는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논거를 팩트로서 제시하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그 결론을 설명해 내지 못하면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라이브 방송에서 아마 그 음악 얘기하면서 그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음악가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을 좀 드러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취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뜻 한 것을 제가 어제 제 성만 TV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견과 어떤 주장을 내세웠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논거를 팩트로서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여당과 야당이 협치가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서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견과 주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얘기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은 이들에게 소구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논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얘기해 봐야 얘기하는 사람만 이상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서 건강한 토론, 논의가 있으려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의견에 대해서는 팩트로서 논거를 정확히 내야 한다. 그리고 팩트를 논증하는 과정 역시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거를 못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권위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상계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 경청하고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회의하고 그러면은 본인 혼자 다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생각만 옳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듣는 겁니다. 다양한 얘기를 듣는 자세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양한 얘기를 제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거 없이 그냥 인상평만 하고 취향 고백하듯이 끝나면 그게 무슨 상대를 위한 어떤 뼈 있는 조언, 고언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까지 한참 걸렸잖아요. 1년이 넘게 걸렸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대통령으로서는 부적합한 거죠. 아무리 이재명 당시 대표가 범법자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줬던 상황이고, 그리고 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개인 이재명과 그리고 야당의 대표인 공적인 인물 이재명과는 우리가 다르게 놓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에요. 자, B2 폭격기가 날아가서 공중 구비를 해가면서 날아가서 벙커버스터를 처음 터뜨렸습니다. 자, 요 이제 스텔스기죠? B2 폭격기는. 근데 이 벙커버스터가 우리가 이제 공군이 일단 출동을 하면 그 전투기가 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상군이 마지막에 투입돼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게 오늘날 이제 현대전의 기본적인 양상인데, 이 B2 폭격기에 탑재한 벙커버스터는 현재 군사 전략에서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벙커버스터가 이 무게가 한 13톤 정도 된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이제 SUV 차량으로 치더라도 SUV 한 6대, 7대 해당하는 무게인데, 이거를 스텔스 폭격기 6대가 이란 포로도 핵시설에 떨어뜨린 거거든요. 12발을 총 투하했는데, 이 12발을 투하하기 위해서 이제 미주리 공군기지에서부터 공중구비를 받으면서 쉬지 않고 18시간을 날아갔어요. 참, 영화 같은 일입니다. 우리 공군력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어쨌든, 요 B2 폭격기가 결국은 이제 이란의 포로도 핵시설을 이제 때렸고, 결국, 이란 핵시설이 이제 상당 부분 파괴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는 한 발이면은 60m 지하까지 깊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벙커버스터가 이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란에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아줘, 막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고, 거기에 핵심 노선은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라는 것은 전 세계의 어떤 외교 안보 문제에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같았으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고 그걸 바탕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멍청한 짓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외교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좀 전격적인 이란 공습 결정이 내려진 것이 뭐 놀랄 만한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롭다라는 인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면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어떤 조치를 좀 내렸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이란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페르시아만이 저렇게 그 중동 쪽으로 쑥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 그리고 이렇게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저 바다 저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그 수로 이제 해로죠, 해로. 저렇게 이제 결국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인접한 국가들이 어디예요, 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뭐 조금 넓게는 오만까지 있는데 오만은 뭐 오만만 바깥쪽에 있으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 네 개의 나라가 페르시아만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페르시아만이 봉쇄가 되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막히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서 나가는 유조선들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원유 공급량이 줄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물론 원유가 뭐 중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브렌트유도 있고 미 텍사스산유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의 오일이 막히면 특히나 이제 수출주도 경제 그리고 원유의 100%를 수입하고 있는 10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원유값이 아마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그럼 원유값이 솟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의 비용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을 압박하게 되고 그럼 물가 상승을 압박하게 되면 민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소득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고 민생이 힘들어지고 또 물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또 뭐까지 됩니까? 금리까지 연동이 되고 종국에는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변수들이 복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원유값이 폭등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9시 장이 열렸는데 아마 여기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 원유와 관련된 주들은. 자, 기본적으로 원유 물동량이 여기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쓰이는 원유 물동량이 20%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죠. 한국의 타격이 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우리는 뭐 원유를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68%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큰일이다. 큰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도 어제 뭐 비상회의를 열고 뭐 각종 대응 방식을 논의한 걸로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축유라 그러죠. 비축유는 어떤 이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저장해 놓는 겁니다. 곳간에 쌀을 쌓아두듯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정부 비축유는 한 90일 정도 분을 석 달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비축분을 합하면은 대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원유 공급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런 핵시설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중동의 화약고가 저렇게 불이 번져가는 게 매우 위협적인 일이에요. 네, 위협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현재 유가가 한 이제 70달러 선인데, 그러니까 배럴당 70달러 선인데 요게 아마 한 2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15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뭐 불행 중 다행인데 대한민국은 유류세가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네, 유류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나서서 이제 유류세 조정을 해서 시장에 가해지는 뭐 충격을 어느 정도 스펀지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가뜩이나 올해 지금 경제 전망이 어렵죠. 어,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 한 2주 전쯤인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이제 국가 투자은행 국제 투자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0.3%로 예측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유가 문제까지 터지고 또 중동 전쟁까지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되고 그러면은 힘듭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유가만 아니라 중동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 산업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설사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예전에도 뭐 70년대, 뭐 80년대 뭐 그때도 중동 건설 붐이 막 불었었잖아요. 그 당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건물 높이 올리고 할 때 뭐 그런 거를 결국은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아서 막 짓고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도 국내 건설사가 전체 수주한 액수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중동에 몰려 있다고 하니까 이게 건설주들도 아마 오늘 주가들이 오늘 내일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면서 이슈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불참을 선언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토에는 꼭 참석하시라 이렇게 조언도 했었고 그래서 마치 나토에 참석할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결국은 나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불참한 이유가 이제 국내 정세도 있고 그리고 중동 정세 이런 혼란스러운 정세 때문에 나토에는 가지 않고 국내 이슈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압니다. 근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만 더 결기가 있었다면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나토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 워싱턴에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냐 하면 어, 예상을 했지만 실망스럽다라는 평가예요. 예상을 했지만 실망스럽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상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중국에서 쉐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쉐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문제를 삼고 있죠. 또 미국과 뭐 유럽과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흐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프리월드에 대한 동맹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나토에 마치 참석할 것 같은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정상 간 통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정상 간 통화를 첫 번째 미국과 하고 두 번째를 중국이 아닌 일본 총리와 하면서 아,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밖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래도 실용 노선으로 그 프리월드 자유진영 노선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잠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토를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행보가 어떤 시그널을 이제 앞으로 주게 될지 그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토 참석이 중요하냐 하면 나토는 이제 북다서양 조약 기구죠. 이제 유럽의 안보 협의체인데 그동안 미국이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제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이란 공습을 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아무리 고립주의를 택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란 공습을 하는 걸 보면 미국은 어쨌든 세계 무대에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유럽에 유럽의 어떤 안보 위기가 생겼을 때, 유럽의 안보 위기가 생겼을 때 미국은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국은 자연스럽게 군사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거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어떤 본인들이 좀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주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손을 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토에 속한 나라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들이 러시아 전쟁에서 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미국에서 그나마 좀 한 발 조금 빠져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나토의 존재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나토가 흔들린다면 미국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대한민국한테는 큰 기회가 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이제 이쪽 유럽의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시아 프라이어티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 카드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가 잘 돌아가는 게 대한민국한테는 중요하다,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토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두 진영이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월드 전통적인 자유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유진영과 대비되는 뭐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뭐 공산진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러시아를 뭐 과연 뭐 과거 소련과 같은 공산진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권위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두 진영 상하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태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우리가 생존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 가치 중심의 자유진영 외교를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내치는 잘 못했는데 밖에서 다니면서는 잘 했어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렇게 쌓아 올렸던 신뢰가 이제 한 번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겠죠? 대책이. 무슨 대책이냐? 마치 갈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는 거면 뭐 공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지금 참석을 했는데 그럼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3년 동안 계속 오다가 갑자기 안 오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뭐 누구를 뭐 대신 참석해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나토에서 이번에는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좀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으니 한 발을 뺀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뭐 겉으로는 뭐 중동 정세와 또 내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뭐 사실 뭐 그게 어 겉으로 표방하는 이야기지 뭐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속마음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눈치 보고 있다. 뭐 그런 상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친미파 그리고 친자유진영의 외교 전문가 그리고 그런 국가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금 노선을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에 계속 존재해온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주파하고 뭐 동맹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잖아요, 보통. 동맹파는 한미동맹, 한일동맹, 또 서방세계 유럽 국가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주파는 우리 독자 노선을 가겠다 하는데 그 독자 노선이 따지고 보면 사실상 친북, 친중, 친러예요. 뭐 말이 좋아 자주파지 그것도 별로 자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그렇게 좌파 진영은 북한하고 그렇게 잘 지내려고 그러고 북한한테 그렇게 퍼주기를 하려고 하는지 중국에 굴종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친중, 친북이 그냥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물론 북한이 화해와 협력, 대화의 대상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동안 북한이 우리한테 한 것을 보십시오. 뒤에 가서는 뭐 폭파하고 또 누구 인질 납치하고 그 벌써 꽤 오래됐죠. 박왕자 씨. 제 이름도 안 있습니다. 박왕자 씨 그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생당하고 개성공단 폭파하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굴종의 자세로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어렵습니다. 우리가 줄 거는 줄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상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협상이라는 것도 내가 다 퍼줄게. 이런 전략, 호구 전략으로 가면은 상대방이 우습게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저들이 원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줌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이 좌파들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게 뭐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재명 정권 5년, 뭐 5년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권 있는 동안 이 대북 정책과 이 외교 안보 노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 걱정됩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댔죠. 중동 그리고 내치.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정세가 뭐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정세가 왜 안정을 못 찾고 있겠습니까? 왜 못 찾고 있겠어요? 첫 번째, 일단 내각의 진용이 빨리 갖춰줘야 됩니다. 내각의 진용이 빨리 갖춰줘야 이재명이 생각했었던 뭐 국정 운영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대통령을 맡게 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플랜대로 이행할 내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각을 구성하려면 빨리빨리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자, 김민석 의원 지금 까도 의혹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감싸 안고 있죠. 본인이 초래한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김민석 의원 이렇게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감정 싸움, 고집 싸움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죠. 내가 한번 쭉 이렇게 가던 길이 있으면 그것을 갑자기 되돌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초반에 돌리는 거는 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말이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계속 이렇게 쉴드 치고 가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 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랬죠. 윤석열 정부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건희만 쉴드 치고 가다가 끝까지 쉴드 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의 검찰이 김건희 씨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게 특검까지 갔겠습니까? 안 갔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혐의가 10개가 있다 쳐요. 10개가. 10개가 있다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또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애매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잘 넘어가고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수준에서 김건희 씨를 처벌하고 갔더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 총선도 이겼을 겁니다. 그러면 비상계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꼴도 안 봤을 거예요. 저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이라는 말 붙이는 거 참 거북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이겼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앞에 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수의 품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성국 배승희 김어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품격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도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을 반면교사해라. 윤석열처럼 고집 부리고 뻗팅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그 김민석 지키기에 나섰느냐를 보면 DJ와 YS 때만 하더라도 의회 정치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도 야당 당수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뭐 제 생각에는 주로 박근혜 문재인 이후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이후로 어떤 점이 심해졌냐면 대립하는 갈등 구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이 아니라 그래도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뻗팅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점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왔다가 낙마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낙마된 많은 분들이 김민석 후보자보다 훨씬 나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한 지난주쯤인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그 중앙일보의 대기자였었던 문창극 주필이 총리 후보자 됐다가 낙마했는데 그게 낙마한 이유가 교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교회에서 한 종교적 발언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철학이 의심된다 해서 낙마했었고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도 안대희 대법관 노무현 정부 때 그 차떼기 수사 대선 자금 수사에서 얼마나 국민적으로 영웅이 됐던 분이에요. 대검 중수부장 하면서. 안대희 대법관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다가 낙마했죠. 왜 낙마했습니까? 대법관 끝나고 이제 로펌에 갔는데 로펌에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었고 그 당시 한대희 대법관은 로펌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낙마했다니까요.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돈을 갑자기 이렇게 몇 억씩 벌 수 있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고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문제 삼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민주당이 하도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낙마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비하면 김인석 후보자는 어때요? 이 까도 의혹이에요. 까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김인석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지 뭐 이해는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의 이제 오른팔, 자기의 어떤 굳은 일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만 본인이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칼을 휘둘러야 될 거예요.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자기 손에 피를 직접 묻히면 안 되니까. 그럼 칼을 휘두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꼽은 게 김민석 의원이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지금 반향이 거세니까 이재명과 민주당도 고심에 들어간 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과 쇄신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비판했다면 하루 이틀 만에 낙마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처럼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돼서 그런 세력이 정치 주류가 돼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고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국민들도 아 그래 저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당이었는데 이제 윤석열과 절연하고 그 윤석열 떨거지들도 또 다 쳐내고 정말 국민의힘으로 재탄생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예전역에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뭐 송원석 같은 사람이 김민석 후보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죠. 오늘 아침에 저 방송 보니까 SBS 라디오였나요? 김기현 의원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던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라 얘기하는 부분을 과연 신뢰하고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경원 의원도 어디죠? 뭐 강적들인가 어딘가 그 프로 나와가지고 그저께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패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패널들이 나경원 의원은 저 당대표로 나오면 안 된다. 대놓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패널들이. 그럼 뭡니까? 쇄신의 대상이 본인이 개혁돼야 할 사람인데 자기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형국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보면 또 수박 논쟁이에요. 수박 논쟁.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또 수박 논쟁이면 누가 찐명이냐. 뭐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자중질환에 빠지고 삽질을 하고 있는 양상은
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득될 건 없겠죠. 여당이 잘 해야 그래도 우리가 민생도 안정되고 또 외교 안보 정책도 잘 끌고 갈 것인데 지금 정권 출범하자마자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꼬숩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우려가 된다. 네, 걱정됩니다. 좀 여당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여당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윤석열, 김건희 이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본격 가동이 됐고 특검이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 내란 재판 공판의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것은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검찰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곧 이제 구속 6개월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제 석방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뭐 제가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 혹시 저 친윤이나 또 극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다행히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용현 이 사람이 구속돼 있다가 풀려나와서 윤석열처럼 어디 사우나 가고 어디 술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하고 만나가지고 혹은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입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목이 좀 많이 불편하네요. 네. 입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현에 대해서는 재구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의 주범이잖아요, 주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돼 있다 나중에 이제 구속이 취소가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판사도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부분을 많이 짚어드렸으니까 제가 또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아마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검찰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검은 더욱더 정치적입니다. 특검은 더욱더 정치적이에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열받아 있어요. 그리고 요새 흘러나오는 얘기들 들러보면 친윤들도 이제 윤석열이랑 전화 안 한대요. 친윤들도 윤석열한테 전화하고 뭐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저는 오히려 친윤이 윤석열한테 전화를 안 한다라는 측면에서 친윤들이 더 밉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감탄고토입니다. 윤석열이 달달할 때는 삼켰다가 윤석열이 저렇게 국민 밉상으로 가니까 손절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원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모 여성 의원은 비상계엄이 계엄령이라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 요새 과대망상에 빠져 계신 전한길 강사에게 고맙다고 했었던 분이죠.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 전한길 강사 그분은 요새 어떤 얘기합니까? 미국과 일본이 자기 뒤에 있다. 라는 얘기 하고 다니시고. 그런데 그 여성 의원은 계몽령인 걸 알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렇게 윤어겐 외치다가 어느 순간 선거가 끝나니까 갑자기 자기는 친윤이 아니다. 이런 다중인격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내가 한 일을 오늘의 내가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전략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친윤들의 이합집산, 감탄고토 행태가 더더욱 국민들 봤을 때는 꼴불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거는 말이죠. 마지막 기사는 그저께 있었던 이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작구에서 여기가 아마 숭실대역 앞인가 그럴 건데 이 동작구에서 우리 책임 당원들이 당원 배가 운동을 했습니다. 당원 배가 운동을 했고 여기에 마침 그 진종호 의원이 또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당원 모집을 했어요. 정말 저는 이 더운 날씨,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해 주시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뭐 여기 동작구뿐만 아니라 뭐 송파구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일산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5월 달 우리 5월 3일에 경선에서 우리가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사회 수준의 짠물을 빼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원 가입이 많이 필요하다 그 얘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달라. 당원 배가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이제 2달 동안 당원 배가 운동을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 다 각자 바쁘고 생업도 있으시고 그런 개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제쳐두고 이렇게 열심히 당원 배가 운동 해주시는 분들께 전 정말 박수 드립니다. 응원 드리고요. 큰 박수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치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장마가 오면 비도 오고 하겠지만은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이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것에 대해서 그 송영은 변호사가 재밌게 표현을 했던데 뭐 지금이 무슨 봉건 시대냐, 지금이 봉건 시대냐, 동작구가 나경원 땅이냐, 뭐 그런 비유를 찰떡같이 했던데 저는 이런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縄張리에 와서 남들이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 그 말은 내縄張리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방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의원들이 굳이 왜 와가지고 저기서 방해를 할까? 이게 나경원 의원하고 사전에 뭐 논의가 돼 있던 건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은 모르고 그냥 시의원들이 알아서 저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의원들이 저렇게 알아서 했더라도 문제예요. 평소에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빡세게 군기를 잡아놨으면 저렇게 알아서 합니까? 그래서 참 나경원 의원이 가는 곳마다 온갖 구설에 많이 이제 휘둘리시는데 조금 이제는 스스로를 좀 성찰하고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벌써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만 좀 목이 좀 많이 불편해서 시청자 의견은 내일 듣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가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수는 진보와 달리 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급진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점진적 개선의 방식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게 보수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은 우리 시민들의 힘입니다. 시민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정치인들이 변합니다.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 진실의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압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